설날 아침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냄비를 내밀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쉰내가 훅 올라왔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국에 비비면 몰라. 괜찮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코트 차림의 노인이었고 그 뒤로 검은 세단 2대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발견한 재벌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할 반전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이수연이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올해로 꼭 10년째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3층, 복도에는 늘 이웃집 김치 냄새와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장을 볼 때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두 손에 나눠 들고 계단을 올라야 했습니다. 낡은 패딩의 슬리퍼 차림으로 동네 마트를 오가는 이 여자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용하고 불쌍한 며느리라고요. 수연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불쌍한지 아닌지 그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 최민주는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야근이 잦고 집에 들어오면 피곤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 순간부터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수연이 뭔가를 꺼내면 민주는 그래로 받았으며 민준이 뭔가를 말하면 수연은 내로 답하는 것이 이 부부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그 침묵이 편안함인지 체념인지 수연은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였죠. 어쩌면 이 결혼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한 선택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수연은 가끔 하다가 곧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수는 동네 경로당 회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정보가 빠른 사람으로 통했고 명절마다 금반지를 손가락마다 끼고 나오는 여자였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다정하고 따뜻한 어머니였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언제나 냉담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정작 수연에게 따뜻하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10년 동안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오래전에 받아들였습니다. 기대를 버리면 상처도 없다는 것을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몸으로 배웠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수연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어깨가 굳어오고 잠이 얕아지며 이유 없이 한숨이 늘었습니다. 설날은 그 중에서도 가장 길고 고된 명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최민지, 시누이 남편, 거기에 남편, 친척 몇 명까지 이 집에 모이면 음식 준비는 온전히 수연의 몫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는 시누이 최민지는 올 때마다 좋은 코트에 좋은 가방을 들고 왔는데 부엌길 앞에서는 귀신같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저 손이 약해서요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해결했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이의도 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연만이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을 지켰고 그것은 이 집에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설날 새벽 수연은 4시에 눈을 뜨자마자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전을 부치려면 기름부터 충분히 달궈야 했고 갈비찜은 미리 양념에 재워야 했으며 나물은 종류마다 따로따로 볶아야 했습니다. 동태전, 육전, 김치전, 녹두전의 잡채까지 설날 상에 올라야 할 것들이 수연의 머릿속에는 목록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기름으로 번들거리고 눈이 연기에 따가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파올 때가 되어서야 가족들이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이것간이 좀 빠지지 않았어? 라고 했고 신우이는 전을 하나 집어먹으며 맛있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수연은 그 말들을 등 뒤로 들으며 다시 펜 앞에 섰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을 때 수연은 부족한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우고 물을 가져다 주며 상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수연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우이가 갈비를 집으며 오빠 결혼 잘했다. 올케가 음식 솜씨가 있어서라고 말했을 때 남편 민주는 피식 웃으며 갈비를 한 점 더 집었고 아무도 수연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도 모를 그 한마디가 부엌까지 들려왔지만 수연은 설거지 물을 트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나 없었으니까요. 설거지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한켠에 놓인 냄비 하나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어. 밥이 좀 됐는데 된장국에 비비면 몰라. 수연이 냄비 뚜껑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쉰내가 훅 올라왔습니다. 냄비 안의 밥은 색깔부터 달랐고 적어도 이틀은 넘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면서 건넨 것이었고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 집에서 10년째 반복되어 온 습관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명절 음식 전부를 혼자 차린 며느리에게 가장 상한 것을 먹이는 일이 이 여자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수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에 밥을 말아 천천히 한술 떴고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뭔가 걸리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상한 밥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집에서 10년째 이렇게 살아온 자신 때문인지 수연은 끝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아무도 부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혼자 그 밥을 다 먹었고 냄비를 씻었으며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고 가장 나쁜 것을 먹은 사람은 수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날 하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그날 아직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설날이 자신에게 이런 방식으로는 마지막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연휴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 골목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이 찾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설 연휴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도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전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누운 게 자정이 넘었으니 채 5시간도 못 잔 셈이었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부엌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전을 데우고 국을 다시 끓이고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에 상을 차려놓아야 했습니다. 수연은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스름한 하늘이 보였고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자신만 깨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수연은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새벽 몇 시간이 이 집에서 수연에게 허락된 유일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으니까요. 식구들이 하나둘 내려오기 시작한 건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신우이 최민지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립스틱까지 바른 채로 내려왔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명절 손님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최민지는 이 집에서 손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어머, 이거 어제 먹던 거 아니에요? 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래도 맛은 여전하지라며 웃었습니다. 수연이 새벽부터 다시 데우고 손질한 음식이었지만 그 수고는 어디서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고 신우이 남편은 말없이 국을 들이켰습니다.
이 밥상에서 수연의 자리는 오늘도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안방에 들어가 허리를 펴고 누웠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누이와 뭔가를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였는데 수연의 귀에 자기 이름이 걸렸습니다. 저애 원래 어디 출신인지 알아?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다잖아. 민준이가 왜 저런 애를 데려왔는지. 시누이가 낮게 웃으며 그러니까요. 오빠가 좀 아까운데라고 받았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바라본 채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삼키는 데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말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연에게 친정이 없다는 것은 이 집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수연에게는 실제로 연락하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명절마다 친정에 간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수연 앞으로 오는 택배도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심지어 남편 민준도 수연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전 직업을 물으면 그냥 사무직이었어요 라고 했고 고향을 물으면 서울이요라고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궁금해하다가 수연이 말하기 싫어한다는 걸 알고부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배려인지 무관심인지는 수연도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 침묵 덕분에 10년이 유지됐습니다. 수연은 이 집에서 과거 없는 사람으로 살았고 그것이 수연에게는 의도한 삶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경로당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음식을 참 잘해. 전이 얼마나 바삭한지 몰라.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기를 붙잡고 자랑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고 수연은 싱크대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남은 그릇을 닦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칭찬받는 며느리였고 부엌 안에서는 쉰밥을 먹는 며느리였습니다. 이 두 개의 수연이 같은 집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행주를 짜며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조차 이제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수연의 유일한 친구 오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오은지는 명절마다 수연에게 똑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너 괜찮아? 수연은 잠깐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응, 괜찮아라고 답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 오은지도 알고 수연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늘 그 문자 하나로 명절을 버텼습니다. 오은지는 수연의 과거를 절반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이 결혼 전에 살던 동네가 어딘지, 성씨가 왜 두 개인지, 그리고 수연이 왜 이 남자와 이 동네에서 이렇게 사는지를 오은지는 한 번도 끝까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수연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시누이 가족이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현관에서 코트를 입으며 어머니, 저희 갈게요. 옳게 수고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찌나 가볍게 들리던지 수연은 대답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손에 과일 박스와 고기 2근을 들려보냈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광경이었습니다. 음식을 만든 건 수연이었고 챙겨보내는 건 시어머니였으며 받아가는 건 시누이였습니다. 수연은 현관 옆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밤 남편 민준이 처음으로 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생했어. 세 글자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네라고 답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끝으로 핸드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고 수연은 남은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고생했다는 그 한마디가 위로인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나온 말인지 수연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면 더 허전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마지막 냄비를 씻으며 수연은 자신이 이 집에서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다음날 오후 이 골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연의 과거가 드디어 수연을 찾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민주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베란다에서 명절 내내 쓴 행주와 앞치마를 빨고 있었습니다. 비눗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게 튼 채였습니다. 설날 전부터 사흘 내내 찬물에 손을 담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은 행주를 꽉 짜서 건조대에 걸며 이제 연휴가 끝나면 조금은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골목 아래쪽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듣기 힘든 묵직하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무심코 베란다 너머로 시선을 내렸고 그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세단 2대가 좁은 골목 앞에 나란히 서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차종도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들이었습니다. 앞차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빌라 입구 호수를 눈으로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시어머니가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나갔고 수연은 베란다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 목소리가 골목까지 들려왔습니다.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름을 댔습니다. 수연의 결혼 전 이름, 주민등록상에 올라 있는 그 이름을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연도 굳었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잡은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결혼할 때 민준에게 말한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으며 의지할 친척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처음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친정 눈치 볼 필요 없는 며느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골목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수연이 지워버린 줄 알았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강상 그룹 로고가 박힌 명함을 손에 들고서요. 시어머니가 비서 손에 들린 명함을 들여다보는 순간 동네 경로당 회장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베란다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이 집을 찾아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22살에 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온 뒤로 수연은 단 한 번도 그쪽 세계와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바꿨고 주소도 옮겼으며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왔습니다. 이강상 그룹의 법무팀이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수연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들어오면서 수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연아, 너 아래 좀 내려가 봐. 수연은 천천히 베란다를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좁은 빌라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면서 수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을 때 비서가 수연을 보자마자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각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장면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누군가가 이 며느리에게 저렇게 인사하는 것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서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보내셨어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왜 지금이에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비서는 대답 대신 봉투를 한 번 더 내밀었고 이번엔 수연이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연의 결혼 전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이강상그룹 법무법인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가 봉투를 슬쩍 쳐다보며 그게 뭔데? 라고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히 봉투 겉면의 이름을 봤을 것이었습니다. 이강상그룹. 제게 서열 9번째. 웬만한 어른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을요. 시어머니의 눈이 봉투와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지만 수연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무 서류였고 하나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가겠다. 꼭 만나야 할 이야기가 있다. 수연은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온다고 했습니다. 10년 만에 이 골목으로요.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된 그리움인지 수연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일이 지나면 이 집의 모든 것이 달라지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을 끈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손 안에 접어넣은 메모 한 장이 머릿속에서 자꾸 펼쳐졌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가겠다. 아버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강산. 이 나라 재계 서열 9번째, 수십 년간 그룹을 일군 사람, 그리고 수연이 22살에 등을 돌리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수연은 그 시간 동안 아버지를 지운 채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우려고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골목에 그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민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무렵 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도로 닫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 어두운 부엌 안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를 꺼냈습니다. 다시 펼쳐보니 필체가 낯설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는 언제나 굵고 힘이 넘쳤는데 이 메모의 글씨는 어딘가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손이 떨린다는 것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의 가슴 한켠에 뭔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을 걱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지만 달리 부를 말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연이 부엌에 들어와도 거들떠보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은근슬쩍 옆에 붙어 서며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그 봉투 무슨 내용이야? 수연은 냄비에 물을 올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강상그룹이면 그 대기업 이강상그룹 맞지? 거기서 왜 우리 집에 사람이 와? 수연은 잠자코 가스불을 켰습니다. 시어머니가 할 말을 잃은 채 수연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며느리가 어떤 말에도 저런 표정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담담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고 수연은 더더욱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수연은 아니요라고만 했고 시어머니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뭔가 찜찜한 채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이었고 오늘부터 다시 회사였습니다. 그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한 번 더 수연을 돌아봤지만 수연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연 둘만 남았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보다 먼저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시어머니의 등이 굳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돌려 수연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함도 두려움도 그리고 숨기려는 욕심도 한꺼번에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아, 저 아래에. 시어머니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개수대 위에 올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보이는 화면 속에는 어제의 비서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등이 꼿꼿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지팡이 없이는 서 있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의 사람은 수연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인터폰 버튼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여는 순간 10년 동안 유지해온 것들이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빌라 현관문을 밀고 나서자 찬 바깥 공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골목 앞에 어제와 같은 검은 세단들이 서 있었고 비서가 한 발 물러서며 길을 열었습니다. 이강산이 수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10년 만이었습니다.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연도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에 찬 바람이 지나가고 멀리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산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윈 손이 지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늙었구나 라는 생각이 스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강산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수연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반갑지도 않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수연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산이 지팡이를 짚으며 빌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란다에서 그 장면을 내려다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저 노인이 누구인지, 이 며느리와 어떤 관계인지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 집에서 지난 10년이 전부 다른 의미로 뒤집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강산이 빌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비서 2명이 뒤를 따랐습니다. 좁은 현관에 3사람이 들어서자 공간이 꽉 찼습니다. 수연은 거실을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장판, 벽에 걸린 달력 하나가 전부인 이 거실에 이강산 회장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봤는데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측은함인지 자책인지 수연은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 쪽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고 거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부엌에서 물 2잔을 가져왔습니다. 한 잔은 아버지 앞에, 한 잔은 자신 앞에 놓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서들은 현관 쪽에 물러서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수연과 이강산 둘만 남은 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잔을 바라보다가 수연의 얼굴을 봤고 수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골목을 지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잠깐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강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컸구나.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컸다는 말이 어울리는 나이가 아니었고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지금 당장 판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강산이 비서를 향해 눈짓을 했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와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제 수연이 받아서 열지 않은 채 식탁에 뒀던 것과는 다른 봉투였습니다. 더 두툼하고 겉면에 법무법인 직인이 2군데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열어봐라. 이강산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왜 지금 오셨어요? 그것은 어제 비서에게 했던 말과 같았지만 지금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어제는 혼잣말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10년치 무게가 실린 질문이었습니다. 이강산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야윈 손이 지팡이 손잡이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장함이다. 말기라고 한다. 수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연 자신도 느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강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그 전에 꼭 봐야 할 것 같아서 왔다. 수연은 탁자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뜯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꺼운 법무 서류였습니다. 상속 관련 문서였고 수연의 이름이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의 시선이 멈춘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아래에 끼워진 낡은 편지 봉투 하나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에 수연의 어린 적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글씨는 수연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필체였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습니다. 이강산이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남긴 거다. 수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습니다. 어머니가요. 이강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지 2년 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그 말이 거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년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22살에 집을 나왔으니 어머니는 수연이 24일 때 돌아가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거라고 생각했고 언젠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리되면 찾아뵈면 된다고 막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 막연한 기다림이 이미 10년 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계단 쪽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강산을 바라보다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서 손에 들린 다른 서류 봉투 겉면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이강산 그룹 로고 아래 적힌 이름, 그리고 법무법인 측인.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며느리의 성이 이 씨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강산 그룹의 이강산, 그 이 씨와 같은 이 씨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설날에 쉰밥을 건네고 집안일을 전부 시키고 경로당 친구들에게 잘 부려먹는 며느리라고 자랑하던 그 여자가 이 나라 9번째 재벌의 딸이라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기 혹시 말을 시작했지만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강산이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 노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수연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들린 낡은 편지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요. 수연은 편지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며 눈을 한번 감았습니다. 어머니, 그 이름을 속으로 불렀을 뿐인데 10년 동안 쌓아둔 것들이 한꺼번에 목 안으로 몰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서 자신이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잠시 후 거실 안에 핸드폰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밖으로 나갔고 이강산과 수연 사이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입구에 선 채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앉자니 어색하고 나가자니 더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낡은 편지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강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기다렸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수연의 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돌아오길 기다렸다는 말이 지금 이 순간 위로가 아니라 칼처럼 박혔습니다.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가 떠났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연락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산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안다. 내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쉽게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이 사람은 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원하는 삶을 말할 때마다 틀렸다고 했고 자신이 정해놓은 길만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 상대를 데려와 수연 앞에 내밀던 날 수연은 짐을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10년이 지금 이 낡은 거실에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건너뛰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신우이 최민지였습니다. 서울로 올라갔던 신우이가 두고 간 물건을 챙기러 다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현관에서 낯선 구두 여러 켤레를 보고 멈칫하더니 거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강산과 비서들, 그리고 굳은 표정의 수연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우이의 눈이 이강산에게 고정됐습니다. 이 나라에서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경제 잡지 표지에도 실리는 그 얼굴이
지금 자기 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우이의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저 이강산 회장님 아니세요? 이강산은 신우이를 한번 보고 다시 수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대답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신우이가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올케, 이분이 왜 여기 계셔? 올케랑 무슨 사이야? 수연은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어제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주고받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는 며느리라고 오빠가 아깝다고 했던 그 말이요. 수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세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신우이가 더듬거렸습니다. 아, 아버지. 올케 아버지가 이강산 회장님이라고? 수연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신우이의 태도가 바뀌는 데는 제 3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굳었던 얼굴이 풀리더니 입꼬리가 올라갔고 소파 쪽으로 다가오며 머리를 손으로 매만지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춰 부드럽게 깔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수연 씨 시누이인데요. 저희가 올케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집안에서 귀하게 모셨죠.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웃음이 날 것 같았는데 슬픔이 먼저였습니다. 귀하게 모셨다는 사람이 설날에 쉰밥을 건넨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이강산은 신우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수연에게 다시 눈을 맞췄습니다. 그 침묵이 신우이의 말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때서야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태도로 수연 곁에 앉았습니다. 수연아.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억지로 부드럽게 누른 것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지. 며느리한테 잘 못해준 것도 있고.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쉰밥을 먹이던 사람이 며느리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고 나서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반성인지 계산인지 수연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산이 다시 봉투 쪽으로 눈짓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해봐라. 서두를 생각은 없다. 내 뜻대로 해. 수연은 두꺼운 법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속 지분, 재산 목록, 수연의 이름으로 귀속되는 자산의 규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가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흘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 읽고 나서 수연은 그것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켰고 신우이가 눈을 깜빡였으며 비서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강산만이 수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다는 듯이요. 수연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강산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손에 쥔 낡은 편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진이요.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으면 한 장만 주세요. 이강산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야윈 손이 코트 안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수연이 6살쯤 됐을 때 어머니와 나란히 찍은 것이었는데 어머니는 수연의 머리에 꽃 모양 핀을 꽂아주며 웃고 있었고 어린 수연은 카메라를 향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을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고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 안에서 지금 가장 가난하고 가장 단단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세우며 비서들에게 눈짓으로 먼저 나가라고 했습니다. 신우이도 눈치를 챘는지 슬그머니 현관 쪽으로 물러났고 시어머니는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강산이 수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편지는 혼자 읽어라. 어머니가 내게만 쓴 거다. 그 말을 남기고 거실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골목에서 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수연과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려는 것을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계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앉았습니다. 수연은 손에 든 낡은 편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뜯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2장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썼다가 오랫동안 접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첫 줄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편지에는 원망이 없었습니다. 딸이 집을 나간 것을 탓하는 말도 돌아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틀리지 않았다고. 엄마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고. 그리고 마지막 줄에 딱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 수연아. 수연은 그 문장에서 더 읽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우는 것을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연은 언제나 무표정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척했습니다. 그런 수연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몸도 떨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보다 저렇게 조용히 우는 것이 더 깊은 슬픔이라는 것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나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다고. 수연이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지도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시어머니의 말을 가운데서 잘라버렸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온 건 2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놓은 남자와 결혼하라는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상대는 거래처 회장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불렀지만 수연에게는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싫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과 통장을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지만 수연은 그냥 걸었습니다. 그게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수연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편지를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며느리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여자였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이 촉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이 만들어낸 감정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 눈물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온 뒤 수연은 혼자 방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댔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동네를 2번 옮겼고 핸드폰을 바꿨으며 일부러 아버지와 아무 연관이 없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최민준을 만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특별한 감정보다는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도 찾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습니다. 10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결국 찾아오기 전까지는요.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65살의 무릎이 낡은 장판 위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다. 진짜로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 4시 부엌, 쉰밥 냄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밥상, 거실에서 들려오던 비웃음, 그리고 어머니 기일도 모른 채 보낸 세월이요.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 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진을 꺼내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꽃 모양 핀을 꽂아주며 웃던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 이 순간 수연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고, 잘 버텼다고. 수연의 눈이 다시 흔들렸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흘렸기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 어딘가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바닥에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옆을 지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수연은 빈 컵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검은 세단도 지팡이를 짚은 노인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연은 그 빈 골목을 한참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아직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쉰밥을 먹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민준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고 거실은 조용했으며 수연은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앞에는 물 한 잔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하거나 무표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오랫동안 생각하고 나서야 나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오셨어요. 민준이 멈칫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던 그 여자의 입에서 아버지가 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 민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집을 나왔는지,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오늘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민준은 중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말을 멈출 때마다 기다렸고 다시 이어가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준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여자에 대해 자신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 말이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수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시누이한테 용돈으로 챙겨주던 하얀 봉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것을 싱크대 옆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닌데. 그래도 받아. 수연은 설거지를 멈추고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만들고 쉰밥을 먹고 단 한 번도 용돈 봉투를 받아본 적이 없던 수연에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내민 봉투였습니다. 수연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봉투 하나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봉투 하나의 무게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고 부엌을 나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수연은 혼자 남아 마지막 그릇을 헹궜습니다. 수돗물 소리만 들리는 부엌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이 집을 벗어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생각을 이제야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흘 후 수연은 오은지를 만났습니다. 동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은지가 수연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늘 뭔가를 꾹 눌러 담은 것 같았던 그 눈이 오늘은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오은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연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었어. 오은지가 수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파마약 냄새와 드라이기 소리가 가득했고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잘 됐어? 수연이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이제 알 것 같아. 오은지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2달 후 수연은 이강산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해 있다는 연락을 비서에게 받은 것이었는데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찾아갔습니다.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화해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이강산은 창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수연을 보자마자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수연이 먼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겨울나무가 보였고 앙상한 가지 사이로 하늘이 파랗게 열려 있었습니다. 이강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위에 놓인 아버지의 손을 아주 잠깐 손으로 덮었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이강산 그룹의 상속을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이 3차례 연락을 해왔지만 수연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연은 그해 봄 조용히 검정고시 교재를 샀습니다. 대학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는 이전과 같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했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후로 수연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쉰밥 같은 것은 2번 다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가 따뜻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을 넘지 않는 조심스러운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수연이 원하는 화해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 사진을 액자에 넣은 것은 봄이 오고 나서였습니다. 베란다 창가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오전이면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꽃 모양 핀을 꽂아주며 웃던 그 얼굴이 매일 아침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그 앞에 서서 가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그 말을 소리내어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가 알아들을 것 같았습니다. 설날에 쉰밥을 먹던 그 부엌에서 이 여자는 그렇게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래 참아온 것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더 감동을 불러오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로 화이팅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